문홍철 팀장님께서는 고용지표가 금리 인하를 도와주는 쪽으로 서서히 나올 것이다. 네. 이 가능성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이든이 그거에 맞게 지표를 조작할 거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설마 뭐 조절하겠어. 그렇지 않은데 이게 문홍철 DB 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주 네. 만에 또 인포맥스 라이브에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또 왔습니다. 네, 지난 3일에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네. 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울리는 공습 경보라는 네. 타이틀인데 그랬었죠. 뭔가 쳐들어오는 겁니까?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제가 이게 삼성전자와도 좀 관련이 있는 이슈였었어 가지고 네. 지난주가 이제 5월 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외환 시장을 보면은 좀 특이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원화에.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급하게 좀 쓰게 됐습니다. 어떤 시그널을 보신 걸까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뭐 할 텐데, 할 텐데. 최근에 미국의 지표가 5월에 많이 둔화가 됐지 않습니까? 5월의 지표가 고용이 좀 안 나왔고, 뭐 소비도 그렇고, 네. 뭐 물가도 예상보다는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 5월 고용이 왜 둔화됐는지, 뭐 둔화된 건 나왔으니까 왜 둔화됐는지에 대한 뭐 혹시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뭘까요? 네, 그럼 분화된 혹시 이유가, 네. 된 건 없나요? 제가 혹시 똑같은 얘기를 할까봐. 진짜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고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 이게 결국은 연준의 통화 정책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핵심을 얘기해라 하면 저는 이제 이민 정책, 현재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올해 이민 정책을 올해 초에 많이 바꿨어요. 지금도 바꾸고 있고. 네. 이게 이민 정책을 바이든이 현재 타이트닝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은 국경에서 이제 합법으로 넘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그냥 불법으로 월경을 하는 것으로 이건 추정이죠. 얼마가 넘어온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임금이 나가겠죠. 그럼 그 임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농업 고용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뭐 월간 뭐 25만, 3만, 7만 건씩 나오던 미국의 비농업 고용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이러한 불법 이민자가 아니겠냐라는 이제 의심들이 꽤 있었고, 따라서 이제 저희도 보면은 뭐 그동안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를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지난주였나요? 그 미국의 이제 이민청에서 관련된 자료를 좀 발표하는 게 있는데, 불법 이민자 자료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국경 순찰 관련된 데이터는 나옵니다. 지금 이제 6페이지의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이 그림이 그 왼쪽은 10월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9월입니다. 왜 1월이 아니고 10월이냐?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9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각 선은 각 연도별로. 그리고 새로 추가 뭐냐? 국경에 순찰을 하겠죠? 그분들이 이제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람들, 받거나 부자 받거나 이런 건수들을 쭉 회계연도별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바이든이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는 뭐 국경도 폐쇄를 했지만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도 강제로 추방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됐으니까 이민자 내가 이제 미국에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넘어가겠죠. 그리고 마침 국경이 지난 23년에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뭐 합법으로 들어오신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줄을 굉장히 오랫동안 서야 되고, 난 급하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럼 이제 불법으로 월경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쭉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23년 검은색 선입니다. 23년에 이제 쭉 높은 레벨에서 이제 올라갔고, 이제 올해 24회계년도가 주황색 선이거든요. 지난 12월이 거의 어마어마한 거의 30만 건의 건수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불법 횡단자들이 이제 있었다. 사상 최대치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계절적으로 1월 좀 줄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불법 이민을 하려면 좀 날씨가 좋을 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통 이제 3, 4월에 불법 이민 월경 건수가 이제 늘어요. 근데 이 그림상 주황색을 보시면은 갑자기
원래 3, 4월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횡보하거나 감소하는 이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왜 그러냐는 거지. 왜? 그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올해 초부터 이제 국경과 관련된 안보를 굉장히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대선을 이제 올해 해야 되는데 트럼프와 공화당의 요 주제에서 계속 밀려. 미국의 이제 대도시 애들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하도 넘어와서 뭐 네. 범죄도 일으키고 뭐 마약도 폭력도 일으키고 이제 말은 크게 안 하지만 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어가고. 뺏어간다.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이 빨리 얘네들 잡아라. 문제가 심각하다. 트럼프가 잘했다. 바이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비판이 커지니까 바이든과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이거 지지율이 쉽지 않다. 지금 미국 시민들한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1, 2, 3, 4, 5 하면 이제 1번이들 이민 정책이 뜨거든요. 네. 이 얘기는 요분들이 이제 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견주했던 고용이 그리고 그분들이 임금을 받으면 소비하겠죠? 소매 판매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요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요 영향이 아마 5월 달 비농업에 꽤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그리고 뭐 다음 달 발표되는 좀 중위적인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민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트럼프가 되면 뭐 당연한 거고 바이든이 되더라도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상당히 고용이 안정해요. 이제 뭐 부진하다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되는 금리 인하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게 저희가 이제 고용 지표에서. 그러면 저 네. 주황색 선이 미 대선 전까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도 잠깐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네. 예, 바이든이 또 하나의 이제 행정명령을 해서 국경에서 사람들을 체포했을 경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추방. 그럼 그동안 추방 안 했냐? 예, 그동안 안 했어. 그동안 이제 데리고 있다가 뭐 따로 재판을 받아서 받아주든지. 근데 데리고 있으면 또 도망가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뭐 관리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 민주당과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좀 받아들이고 싶어해. 물론 이 사람들이 뭐 철학적으로 그런 것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나중에는 민주당의 지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을수록 유리하지 사실은. 이게 네. 이민자가 사실은 그 국경 협회에 네. 보면은 네. 20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좀 데이터가 깨지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합법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계속적으로 이민자가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네. 받았었고 다만 네. 그 이민자가 이제 주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약간 그 기층 블루 칼라 일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민자가 안 들어와서 고용 지표가 나빠진 것도 있는데 네. 그냥 이민자가 안 들어올 정도로 고용이 나빠서 경제가 먼저 망가진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면 더 금리 인상을 예. 이날 더 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쪽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죠. 네. 이제 그걸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구인 건수로 네. 알 수가 졸트가 있는데 어제 나왔는데. 이제 오늘 아침 발표된 구인 건수가 사람들 예상을 상당히 큰 폭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 구인 건수는 원래 코로나 전에는 거의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800만 건까지 갔다가 코로나 터졌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대충 끝나간다고 하면서 이제 구인 건수가 폭발적으로 막 네. 1000만 건 넘어서 이게 증가했다가 얘가 지금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쭉. 아직은 800만 건 안 깨지긴 지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직 낙하해서 800만 건. 네. 근데 얘가 앞으로 지금 추세만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코로나 전 레벨과 거의 유사한 레벨까지 네. 이제 왔다는 거죠. 정상화라고 판단을 하면은 네. 오히려 별로고 예. 대신에 추세만 놓고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내릴 수도 있다라고 희망회로를 돌릴 수도 있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다만 연준은 지금 파월은 분명히 금리를 좀 빨리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연준 인사들은 전 이번 5월 FOMC 의사록을 보면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말이 매파적이었지. 그래서 매파적인 게 아니고 원래 5월 1일에 있었던 FOMC 이후에 지표가 다 나빠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 20일, 23일인가 발표됐던 FOMC 의사록이 매파적이었다는 건 굉장히 매파적인 겁니다. 주가 안 빠져서 5월에 다시 올라서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요 FOMC 의사록 그러니까 연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네. 상당히 매파적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가 이제 고점이죠. 지금 고점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내릴 건데
요 고점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매파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에 한번 빙의를 해볼게요. 자, 빙의했어요. 자, 제가 이제 파월인데 기준금리가 이제 높은 상태예요. 근데 미국은 좀 특성상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늦게 나타나거든요. 미국 경제가 좀 장기 조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경제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마치 고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한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꺼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가 조심스럽나요? 왜 조심스럽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 즉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가 늘 대폭적인 인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10번에 한 8, 9번은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그러면 아마 이번에도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뭐 그게 9월이든 11월이든 아마 시장은 또 달려갈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이제 옛날처럼 대폭적으로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 만약에 시장이. 그럼 내가 중앙은행장이야.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매우 불쾌합니다. 아까 그 얘기하신 게 왜 의미가 네. 있냐면 네. 이제 금리 인하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여지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달러도 약세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는 홀로 약세라서 예. 문제다. 요 내용이 사실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 네. 요 11페이지 그림인데 뭐 연준도 금리를 5월 달에 이거 좀 지표가 안 좋아지네?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겠죠. 실제 약해졌어요. 5월 달에 그럼 원화는 강해지겠죠. 원화도 좀 강해졌어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요게 이제 4월, 5월 그리고 지금까지 각 통화별 달러 대비해서의 가치입니다. 가치. 위로 가면 세진 거예요. 밑으로 가면 약해진 거예요. 네. 그 대부분의 통화들 보면은 많이 위로 올라갔죠. 특히 5월에 달러가 약했으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밀려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제가 동그라미 쳐지는 부분을 잘 보시면 하얀색이 원화거든요. 다른 애들은 계속 좀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데 이상하게 원화만 5월 말일자에 크게 떨어집니다. 그날 이제 환율이 꽤 많이 올랐던 시기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게 이제 5월 말일자거든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틀 동안 3종가를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근데 이게 외국인이 원래 작년 10월부터 한국 주식을 계속 샀거든요. 사다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판 게 지금 처음입니다. 그것도 반도체를. 반도체 네.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왜 파냐고. 그때 뭐 나쁜 뉴스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주로 이제 뭐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AI 관련된 칩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2부의 주인공 아닙니까? 네. 전 잘 몰라. 저는 네. 저 AI 아무것도 모르고 반도체도 몰라. 모르는데 매크로를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이거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5월 말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네. 지금 이제 한 주밖에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게 계속 되느냐, 그건 이제 2부에서 밝혀지겠죠. 외국인들이 밝혀졌으면 계속 좋겠어요. 네. 외국인들이 네. 계속 이거를 팔 거냐, 네. 아니면 다시 사들일 거냐에 따라서 이 환율의 영향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저께 수출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에 거의 반도체가 혼자 끌고 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 수출이 약해지고 네. 중국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네. 사실 디램 메모리 많이 팔렸다는 얘기니까 네. 사이클상으로는 약간 좀 다시 옛날 시클리컬한 느낌이 있죠. 예, 좀 네. 이게 그래서 좀 약간 불안해. 지금 반도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데 만약에 수출해서 반도체까지 망가지면 그럼 환율은 정말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2부에서 좀 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꼭 시청할게요. 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네. 잦아들었다. 네. 오늘은 샀거든요, 삼성전자를. 그 다행입니다. 추세적으로 좀 매수 쪽으로 돌아선다면 환율에도 큰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네. 대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세란 건 달러 대비 반대쪽에 제일 큰 건 유로죠. 달러 지수겠죠. 네, 네. 유로죠. 그 유로를 원화가 따라가기만 해도 그럼 다행이야. 그럼 그냥 평탄을 치는 거예요. 유로는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 간의 펀더멘털의 모멘텀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 말고요. 모멘텀이 미국은 슬로우 다운 되고 있고 유럽은 그래도 그동안 너무 쩔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좀 저점에서 올라오나 뭐 이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좀 약해지고 있는 흐름. 요 흐름은 적어도 연준의
이제 본격적으로 약화되려면은 금리가 인하돼야 돼요, 연준이. 하지만 그 전까지는 막 환율이 1,400원 터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이하에서는 좀 놀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흐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환율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얘기하셨으니까 미국, 중국,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가 엇갈렸다라고 네. 써오셨는데 네. 사실은 엇갈린 게 당연한 게 사이클이 달라서 저는 엇갈렸다라고 네. 사실은 보는데 네. 뭐 특별히 사이클을 제외한 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하반기에 미국이 아닌 지역의 네. 경제가 훨씬 더 모멘텀이 좋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네. 그래서 밸류 스탁이나 non US를 사자는 콜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거까지 연결시켜서 요거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저희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면 더 좋고요. 네, 부정적으로 보는데 네. 미국은 당연히 둔화되는 쪽으로 네. 보고 있고요. 유럽도 그나마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별로 기대할 게 크진 않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걸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금리 인하의 1번은 그건 2번이고요. 네. 1번은 이제 물가가 안정됐다는 게 유럽은? 1번이죠. 그리고 네. 이제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네. 경기가 나빠서 인하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하기 싫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물가가 안정되니까 인하한다. 네. 이 얘기는 되게 편해. 네. 그래서 이제 후자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잘 먹히고요. 저희도 하우스 측면에서 저희 회사 측면에서 주식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까지는 계속 강세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대충 이제 꼭지가 조금씩 보이면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꼭지가 조금씩 보이면 생각을 약간씩 접지 않습니까? 강도를. 그래서 저희도 톤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네. 우리 그 네. 강원기 팀장도 오셔가지고 네. 약간 1부, 2부 의견에 따라서 좀 재밌었는데 네.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하시고 가시긴 가셨어요. 그분이 사실은 아마 말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나마 공개적으로 나오니까 좀 순하세요. 얘기를 하신 걸 겁니다. 그럼 제조업 엇갈린 이유는 결국은 사이클이다? 사이클이고 이제 네.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화되는 거고 이제 유럽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글로벌 수요가 이제 좋아지냐 이겁니다. 이제 뭐 반도체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좋은 것도 문제지만 좋은 것도 우리의 관심이지만 좋아도 우리 제품 팔 수 있어야죠. 근데 지금 팔리는 제품들은 다 중국에서 만드는. 그래서 2, 3, 4월에 중국 주가가 좋았던 게 네. 중국 생산, 설비, 설계, 투자 다 좋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하반기에 돈을 쓰니까 네. 중국 사람들 돈 쓰면 이게 바로 직방 유럽이거든요. 네.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저는 조금 얘기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중국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국 유럽도 많이 힘들었다. 힘들었다. 네. 그러면 중국이 좋아지면 유럽도 좋아질 거냐?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확실히 얘기하기 힘들고 확실한 건 사우디가 네. 요즘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이러니 뭐. 예. 근데 그 사우디가 원래 좀 세게 나갈 수 있었던 게 감산을 하면서 네. 수요 살아난다.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수요는 주로 아시아 쪽 수요입니다. 네. 수출의 65%를 동북아 상국에 팔아요. 사우디가. 그 아시아 쪽 수요가 오펙이 애초에 추정했던 숫자와는 완전히 다른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그러니까 오펙이 대략 뭐 1월에서 5월 동안 YOY로 뭐 180만 배럴 정도가 추가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작년에 추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뚜껑을 까보니까 한 10만 배럴 증가했어요. 10만 배럴. 그렇다면 이게 과연 앞으로 중국과 유럽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는 저는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뭐 저희가 경제를 나쁘게 보는 거 진짜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기대감이 앞서가는 거는 조금 지금은 시간 두고 지켜봐도 된다. 네. 네,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 네. 물론 반도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건 약간 다른 어나더 세상인 예. 거고 전체 매크로를 봤을 때는 아직 보려면 일단 미국이 가라앉으니까 유럽이 그럼 미국 가라앉으니까 유럽도 오른다 보기가 지금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코로나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미국이 대규모의 현금 살포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돈이 지가 번 돈이든 정부가 둔 돈이든 다 써요. 만약에 이 돈 쓰다가 없잖아요? 빚을 내.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좀 잘못되는 게 미국 사람들이 빚이 많다. 이제 초과저축 다 소진했다. 그럼 소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례가 움직였던 적은 미국은 없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미국이 아니라 동양이랑 유럽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이제 대비를 하죠.
동양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주잖아요. 그럼 저축을 합니다. 한국, 일본 대표적이죠. 네, 한국이 요즘 특히 일본은 요즘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돈안 그래서 쓰는 요즘에. 네. 저는 이 나라들, 이 동북아 국가들은 돈을 정부가 재정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요를 진작시키는, 부양시키는 힘은 굉장히 약하다. 근데 이게 약간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그런 면이고, 유럽의 고령화도 되게 심하고. 네. 그래서 유럽이 뭔가 모멘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결국은 미국이 거의 원툴로 끌고 가는 경제고, 미국이 지금 슬로우 다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분명히 약간 우리가 생각을 조금씩 접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대선까지는 좋게 봅니다. 네.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고요. 네. 대선 전에 주가가 떨어진 사례가 없어요. 네. 늘 올라요. 미국 주식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 좋게 보는데, 다만 서서히 준비하자. 준비를 하자. 네. 예. 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뭐 CME 패드워치를 보면 일단 기준금리는 9월이 돼서야 한 번쯤 인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은홍철 팀장님께서는 고용지표가 금리 인하를 도와주는 쪽으로 네. 이제 서서히 나올 것이다. 네. 이 가능성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네. 바이든이 그거에 맞게 지표를 조작할 거기 때문에. 조절이라고 해주시죠. 조절이라고 표현해 주시죠. 조절할 거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설마 뭐 조절하겠어. 네, 그렇진 않은데 이게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게 지표가 매달 발표되는 건 속보치예요. 속보치. 그리고 제한된 표본 안에서 뽑아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이제 모수를 추정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모수, 그러니까 실제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면 우리는 표본을 추출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농업 고용, 얘도 표본이 있어요. 그 표본 내에서 기업들이 보고한 걸 가져다가 막 온갖 막 이상한 블랙박스를 막 이렇게 통과시켜. 그래서 막 계절 조정도 하고 뭐 지네 모델도 넣고 막 좀 이거 어떻게 되는지 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나온 마지막 숫자를 발표하는 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2번에 걸쳐서 수정을 해. 네.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수정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한 6개월 지나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 최종 결과는 뭐냐면 분기에 한 번씩 표본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무도 안 봐. 네. 아니,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도 안 봐요. 속보치만 보지. 속보치만 봐. 네.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나중에 결국은 돌아가긴 하는데 세상을 반영을 하는데 아주 느리게. 그래도 저 같은 사람들이 한 진짜 표본이 아니라 진짜 숫자를 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7페이지요. 예. 네. 이게 총 고용 건수예요. 제일 위에 검은색 쭉 올라가는 애 있죠. 얘가 여러분들이 매달 보는 비농업 고용을 이제 쭉 누적시켜서 이제 더한 겁니다. 아주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죠. 너무 좋아. 자, 근데 그 밑에 그 보라색은 보지 마시고요. 노란색. 네. 노란색을 보겠습니다. 그 노란색이 제가 고용노동 총조사라고 썼죠. QECW라는 건데 얘가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보치가 아니라 진짜 전체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고용자들 임금이랑 이걸 다 조사해. 해서 최종적인 숫자를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얘는 선이 되게 옛날로 돼 있죠. 6개월 후행이에요? 얘가 최신 데이터가 작년 3분기 데이터입니다. 작년 3분기. 지금 우리는 5월 고용 봐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작년 3분기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얘는 그래도 정확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보는 거죠. 사후적으로. 원래 둘이 절대 레벨은 차이가 나요. 근데 방향성과 그 평행해야 돼, 늘. 갭이 비슷하면 되죠. 갭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 검은색 선과 노란색 선이 갭이 막 그렇게 차이만 안 나면 돼요. 그러면 둘이 뭐 대충 잘 쫓아가는구나. 이게 근데 22년 말까지는 같이 가. 근데 23년부터 좀 이상해요. 23년부터 노란색은 거의 빵이에요, 빵. 안 늘었어, 하나도. 그런데 검은색의 월간으로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꾸준히 늘고 있죠. 꾸준히.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지 마세요. 나도 몰라. 이거 예. 알바가 많아져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가설이 두 되게 개를, 많아요. 두 개를 일하니까 예. 저게 비어서 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중복 노동자에 대한 네. 얘기도 있고, 네. 뭐 인구 파퓰레이션 업데이트가 뭐 달리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원래는 총 그 기업의 창업, 폐업 고려해서 모델을 또 집어넣거든요. 이제 근데 최근에 보면은 창업보다는 폐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반영이 좀 늦게 돼요. 이 폐업은 특성상 좀 늦게 돼. 뭐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 왜 그런지. 임금 올라서 그냥 중복 고용이 그냥 심플한 것 같긴 한데 네. 잘 모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물론 이 노란색이 아직 데이터가 앞으로 3분기는 또 나와야 되니까 그때 갑자기 얘가 혼자 막 위로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럼 맞나 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보면은 23년 거의 한 해 동안 양자 간의 격차가 너무나 커. 네. 그 얘기 뭐냐? 제가 바이든이에요. 고용은 그동안 좋았어. 땡큐. 근데 금리 내려야지. 왜냐면 주가 올려야 되니까. 대선 전에 주가가 막 올라가야 돼. 그럼 금리 내려야 되죠? 금리 내리려면 고용이 약간 둔화돼야 되겠죠? 근데 이 지표가 마침 고용을 좀 둔화되는 쪽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어. 어차피 나중에 수정하면 돼. 네.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저는 그러한 니즈가 꽤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음모론입니다. 네. 아니 뭐 충분히 네. 대통령 선거 네. 앞에 두고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지표가 현실이 아니다. 얼마든지 나중에 수정된다. 네. 그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FOMC에서는 네. 어떤 메시지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일단 제가 5월 FOMC 의사록을 매파적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파월은 비둘기, 파월은 늘 비둘기죠. 그런데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제 결과 자체는 비둘기겠죠. 하지만 FOMC의 많은 대부분의 멤버들은 여전히 매파적인 혹은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점도표가 좀 바뀔 수 없다는 기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하는 걸 보면 바뀔 수 있다는 기대? 기대는 없는데 뉴욕 이제 워낙 연준 위원들이 많으니까 네. 그걸 미리 이렇게 해놔가지고 금리 정책은 알아서 미리 딱 맞춰놓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점도표는 알아서 다 찍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비둘기적으로 파월이 열심히 하고 네. 나중에 깐 점도표는 네. 예를 들어 올해 3번이나가 뭐 바뀌고 이럴 네.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건 어떻게 점도표가 보세요? 꽤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께. 네, 연말께 지금 3번인데 얼마 정도 될것 같으세요? 적어도 한두 번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네,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시장도 대충 보고 있었으니까. 다만 분명히 전반적인 톤은 그러니까 파월의 말이 아니라 나와 있는 데이터들의 톤은 좀 매파적인 얘기가 S&P도 나올 나오고 하니까요. 저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나온 지표들을 이제 여러 개 특히 이제 PC 자료나 CPI 자료를 보면서 더더욱 물가는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중단 없이. 일부 몇몇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요즘 서비스 물가가 그러니까 공산품은 막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표 중에 이제 서비스가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상당히 좀 덜 떨어진다. 혹은 일부는 가속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이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교과서에 소비 수요가 꽤 견조하다. 서비스에 대한. 따라서 물가가 높은 거다. 따라서 최근에 물가는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표를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물가는 더 많이 떨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잘 쪼개봐야 되는데 미국은 서비스의 거의 절대적인 대다수는 주거비예요. 근데 주거비는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늦게 떨어진다고. 왜냐하면 그 물가가 압력이 있어서 늦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천천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더더욱 더 추가로 생각을 하게 된 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료 많이 올랐거든요. 얘가 서비스 물가를 많이 올려요. 자동차 보험료는 서비스에 들어가요. 자, 근데 나는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소비를 막 하고 싶어. 그래서 난 자동차 보험료를 들겠다. 그래서 막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없겠죠. 자동차 보험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내거나 하면 그 다음에 올라가죠. 요즘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차량 가액이 작년, 재작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 해 늦게 반영이 돼서 지금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자동차 가격은 또 안정되고 있죠.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유지된다고 해서 물가 압력이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근데 현재 미국의 상당 부분의 서비스 물가를 기대하고 올린다기보다는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러한 자동차 보험 그리고 주택보험. 미국은 주택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택이 파손될 경우에 대비해서 들어놓는 보험인데 미국은 다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뭐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파손이 되면 보험을 들어요. 얘가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근데 기후변화는 내가 소비하는 수요랑 무관하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 거래 수수료 이게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주식 거래 수수료는 주가가 오르면 올라요. 그렇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서 서비스 물가가 견조한데 그걸 가지고서 물가 압력이 아직도 심하네 서비스 쪽이. 그러면 금리 인하를 늦춰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할 거예요. 서비스 물가가 꽤 높게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전혀 관련 없는 애들이다. 지금 경제의 둔화 속도를 보면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저도 연준이 제 말을 들을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하지만, 저는 연준이 금리를 늦게 내릴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빨리 내려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 9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9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이게 PC 물가 안에서 이제 그 전월비의 모멘텀을 좀 과장해서 그린 겁니다. 요 그림에서 빨간색하고 녹색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빨간색이랑 녹색. 빨간색에 시장 기반 PC 물가라고 돼 있죠. 우리가 마트 가서 사과를 사거나 쌀을 사거나 이게 시장 기반입니다. 마트에 가서 사니까, 시장에서 가서 사니까. 물가라는 건 당연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보험료, 얘는 시장 가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요와 무관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만 따로 모아놔. 그 애를 뭐라고 하냐? 그 녹색으로 된 기타 핵심 PC 물가라고 합니다. 금융 서비스, 보험료 이런 게 들어있죠. 근데 얘가 지금 모멘텀이 엄청나죠. 위로 그냥 쭉 올라가 있죠. 이제 요게 바로 최근에 전체 PC 물가의 모멘텀 그리고 CPI 포함해서 좀 덜 떨어지게, 이거 다시 재가속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메인 효과, 품목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품목들이 올라가는 건 오히려 경제 안 좋아요. 수요가 커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그래도 괜찮죠. 경제 좋은 거니까. 그런데 보험료 이런 거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난 다른 소비를 줄여야 돼. 이 보험료 내려고.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오히려 향후의 물가를 더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구분해서 물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했으니까 유럽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유럽은 네. 당연히 이번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하겠죠?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저 옛날부터 미국은 빨리 내요. 요새 유럽. 네. 미국도 빨리 내려야 돼요. 이건 컨센하고 가까우시네요. 내려는데 저는 유럽은 사실 진작에 내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럽에서도 이미 스위스, 스웨덴 금리를 다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스위스, 스웨덴이 좀 빠른 편이에요. 유로를 안 쓰니까. 네, 그 나라들이 유로도 안 쓰고 물가 계산 방식도 거주비가 계산 방식이 바로바로 월세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특히 스위스가.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는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실제로 됐어요. 됐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빨리 내려도 되고, 스웨덴을 늘 주목해야 됩니다. 스웨덴. 네. 스웨덴을 왜 주목해야 되냐? 스웨덴이 한국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서요. 경제 구조, 집값도 비싸고. 수출. 네. 뭐가 비싸요? 집값도 같이 비싸다고요. 맞아요. 거기가 스웨덴이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GDP 대비 가계부채 엄청나게 비싸. 물론 이제 어떻게 스웨덴은 되게 좋은 나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스웨덴이 제조업하고 유럽에 수출해서 돈 벌어먹고 이런 게 우리나라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다른 거는 되게 많이 다른데 네. 이제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스웨덴이 지난달이었죠. 금리를 인하했던 4월에 아마 인하했을 겁니다. 4월에 인하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유럽은 스웨덴이 늘 앞서가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따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2가 6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우리 미국보다 먼저 인상했으니까 인하도 먼저 하죠 뭐. 이게 지금 인상만 처음에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네. 한국이 미국보다 원래 먼저 통화 정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미국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우리나라 잘 못 살 때도. 지금 1페이지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이제 선이 3개가 있는데, 검은색이 한국 기준금리, 회색 얇은 선이 연준, 그리고 녹색 이제 22 유럽. 근데 잘 기준금리 흐름을 잘 보시면 연한 회색의 미국하고 한국 검은색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먼저 내리는 것도 지금 저 난리인데 아니 어떻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이상하죠.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인하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그리고 과거 뭐 20년 전보다 우리나라 더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럼 미국보다 좀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옛날에도 했는데 충분히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을 따라갑니다. 한국은 지금 두꺼운 선 두 선이 한국이랑 유럽이거든요. 근데 미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은 유럽을 따라가.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유는 경제 구조가 북유럽과 한국이 비슷합니다. 남유럽은 아닌데 북유럽이랑 비슷해. 또 하나는 자금을 빌릴 때, 즉 빚을 낼 때 만기가 미국은 되게 길어요. 근데 한국은 또 유럽이랑 비슷하게 만기가 상대적으로 좀 짧아. 한국은 더 짧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ECB의 금리 인하가 한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한국은 그래서 바로 따라서 금리 인하를 7월이든 8월이든 뭐 저는 8월을 보고 있습니다만 뭐 한국은행은 뭐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서 그냥 이거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한국은행은 사실은 이창용 총재보다 위원들이 훨씬 더 매파적으로 말을 많이 해서 기대가 없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대가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 그렇게 갈 리는 사실 없는데 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누구의 말 이런 것보다는 혹은 인과율적 분석보다는 과거의 사례를 조금 더 참고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의 사례랑은 보면 한국은행은 조만간 내릴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나와. 뭐 이게 뭐 우리나라의 좋은 뉴스가 될지 나쁜 뉴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뭐 영끌하셨거나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죠.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정부의 그 대출금리 입김이 세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담대 금리를 보면 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기준금리를 한 150bp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bp를 내려야 나올 수 있는 주담대 금리가 이미 상반기 중에 좀 있었어요. 몇 번. 그래서 이 주담대를 받고 계신 분들은 하느니 금리 인하를 한다고 이제 나도 부담이 좀 살만 날래는가 보다.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좀 확실히. 이렇게 되면 이제 BOJ도 저희가 금리 인상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은 어떨지도 좀 간단하게 여쭤볼까요? 간단하게 말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BOJ는 다들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추가 인상 그리고 금리도 BOJ, JGB 일본 국채 금리는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N은 좀 모르겠습니다. N은 이런 거랑은 좀 별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별도라는 건 이제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보다는 일본의 펀더멘털을 더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만 보면 분명히 N이 세져야 돼. 그런데 일본이 주가도 좋고 기업들 실적도 사상 최대치인데 성장이 거의 한 3, 4분기가 거의 빵이 나왔습니다. 거의 빵. 성장을 거의 못하고 있고 사람들도 한때 이거 인플레가 있고 돈 좀 써볼까 하다가 일본 분들이 요즘은 다들 다시 디플레 마인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본이 디플레 시대 때 늘 절약절약 어떻게 하면은 이제 꿀팁 하면서 아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잠깐 조용하다가 이게 다시 최근에 키워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낄까? 그래서 제가 일본 쪽 방송들을 이제 계속 보는데 이게 다시 올라온다는 건 디플레적인 마인드가 다시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성장이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 계속 있고 N이 약한 게 저는 기업한테는 분명히 좋아요. 일본 기업들한테는. 수출 기업들에. 일본은 이제 거의 대부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통화가 약한 거, 해당국 통화가 약한 건 시민, 그러니까 국민들의 부를 기업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통화가 강한 건 반대예요. 기업의 부를 국민들한테 이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매력이 강해지겠죠. 통화가 강해지니까. 일본은 다시 그 옛날에 아베노믹스 시절로 통화 정책은 아니지만 외환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자동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근데 일본 중앙은행은 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도 뉴스를 보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바꾸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몇 달, 한 두어 달 정도를 대차대표를 안 늘렸어. 그냥 횡보. 이렇게 하면 돈을 안 풀었다는 얘기고 엔화가 더 약해지는 건 좀 맞겠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은 분명히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시간에 여유가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그렇다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짜가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좀 두둑해지고 네. 마음도 편안할 수 있을지 네. 조언을 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대선 전까지는 미국 주식 가야죠. 음, 주식 전반적으로 좋게 계속 가야 될 거고 네. 삼성전자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뭐 이번에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뭐 납품하는 게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만 점점 보수적으로 계속 포트폴리오. 11월이 가까울수록 보수적으로 하자. 네, 보수적으로 네. 11월까지 가고요. 대선 이후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특히 내년도를 조금 불안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닌데 일단 대선 전까지는 그냥 묻지 마. 계속 내년 가야 얘기는 11월쯤 해도 그때 가서 충분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문 채권 팀장님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예. 다만 이제 달러로 할 거냐, 뭐 원화로 할 거냐는 이제 당분간은 달러가 좀 강한, 특히 원화 대비 강한 흐름은 될 것 같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뭐 9월에 혹은 11월에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 순환적으로 달러가 좀 약해지는 그림으로 이제 갈 거는 같습니다. 예. 네. 네, 외환시장에서 울리는 공습 경보라는 리포트를 쓰셔서 그거에 대한 의미와 함께 각국의 통화정책 흐름, 여기에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여쭤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찼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고 싶고요. 문홍철 DB 금융투자 자산전략 팀장님과 일부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